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병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고 뜻밖의 사랑이 누군가의 생을 바꾸었으며 그 뒤로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여인이 깊은 밤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디론가 향했던 그 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의술도 아니고 약초도 아닌 예상치 못한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경북 안동 뒤 골짜기에 있는 두륜이라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지금은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그곳엔 논 한마지기 돌밭이 전부였고 봄이 되면 동네 할머니들이 개울가에서 씻은 나무를 곶감처럼 매달아 말리고 여름이면 모기뿔 피운 마당에서 이웃들이 수박 한 통을 둘러싸고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곳이었다. 나는 그 마을에서 장남 이서윤의 아내로 들어와 살았다. 우리 서방은 젊을 적 한양 성균관에까지 갔던 사람이라 동네에서는 그를 글방도령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10번 치른 과거 시험에 모두 낙방하고 낙향한 뒤 하루하루 글만 끄적이며 살아가던 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손에 흙 한 줌 묻히지 않아도 그가 쓰는 붓글의 정갈한 자획을 보며 나는 괜히 마음이 고와졌고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시집을 펼쳐두고 눈을 감고 울조리는 서방을 보고 있으면 차마 불평이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작년 초겨울부터 서방이 시름시름 앓기 위해 시작했다. 처음엔 계절 바뀌며 감기가 든 줄 알았는데 열이 가시질 않고 얼굴은 나날이 누렇게 떠갔다. 평소 말도 없던 그가 밤마다 헛소리하고 낮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을 정도였다. 안동 장터에서 의원을 데려왔지만 약은 써보나 마나였고 맥이 희미하다며 머리를 젓고 돌아서는 의원의 뒷모습이 어찌나 야속하던지.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다. 평안가명 근처에 사는 이서윤의 친형 이태진. 그분은 한때 관상으로 이름을 떨치셨던 분으로 마을 사람들 말로는 사람의 눈빛만 보아도 앞으로의 생사를 안다고 했다. 시아주버니는 몇 해 전 대전에 자리를 잡고 평안도에서 올라온 이들과 함께 관상과 풍수를 보며 살아간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왕래는 없었다. 하지만 그땐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나는 사례 들듯 숨을 들이쉬고 집신을 쉬는 채 마을을 나섰다. 산 너머 읍내로 읍내에서 마차를 타고 다시 며칠이 걸려 대전으로 향했다. 이태진 대감댁은 말 그대로 대궐 같았다. 대문 앞에 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라한 내 옷매무시를 다듬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를 맞이한 건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의 얼굴. 바로 시아주번이었다. 아주머님, 동생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태진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며칠 뒤 혼자 몸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방에 들자마자 그는 서방의 맥을 한참이나 짚더니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이 병이 아니로구나.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에게 달려들듯 물었다. 대감마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병이 아니라니요. 의원들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사람 살릴 길은 없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젓고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 없이 망연히 서 있는 그의 눈에 이상하게도 서글픈 연민이 비쳤다. 그는 일어섰다. 짐 하나 챙기지 않고 말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렇게 큰 댁으로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이태진 대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이라도 한 첩만 하며 눈물로 애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문 너머에서 간신히 들려온 말은 이 한마디였다. 장기나 한 마리 먹여보시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서방의 얼굴은 잿빛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수락골 끝자락에서 혼자 짐승을 잡고 사는 총각 사냥꾼 허동화. 그는 장날이면 멧돼지를 등에 메고 내려와 팔곤 했고 언제나 표정 없고 무뚝뚝한 얼굴이지만 인심만큼은 누구보다 후했다. 나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초롱불 하나 들고 눈 내린 산길을 올라갔다. 두 다리는 얼었고 장화를 신지 못한 바른 발가락이 얼음장 같았다. 그러다 골짜기 한가운데서 나는 눈밭에 미끄러져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람 살려주시오. 그 소리에 산중 넘어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더니 허동휘기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그는 말없이 나를 업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닥보다 따뜻한 온기가 먼저 마음을 덮었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삶을 붙잡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한밤중의 조용한 방 안에서 난 사냥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기 한 마리만 주시오. 그는 말없이 그러나 빠르게 창고로 향했고 잡아둔 장기 3마리를 내어주었다. 내 등에 짊어진 그것은 단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눈발이 사그라지던 이른 아침, 나는 장기를 품에 안은 채 산에서 내려왔다. 손끝이 얼어 장기 가죽이 꽁꽁 얼어붙었고 바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허동이는 내가 아무 말 없이 장기를 받아들고 떠나려 하자 문턱에 서서 짧게 물었다.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나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깊은 데서 이 마지막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방 안은 눅눅한 온기 속에 눕혀진 서윤이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솥에 물을 올리고 장기를 잘게 토막내어 삶기 시작했다. 산골에서 배운 대로 고기에 핏물을 우려내고 생강과 파, 마늘을 잔뜩 넣었다. 여느 약탕보다 진한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덩달아 뜨거워졌다. 그날 서은은 내 손에 떠먹여준 장기국을 단 3숟가락만에 삼키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느낌이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마치 잠든 아이처럼 깊게 잠들었다. 나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눈물 삼켰다. 그 눈물은 오직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설명 못할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거짓말처럼 일어나 앉았고 저녁 무렵엔 마당에 나가 땔감을 정리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놀라워했고 일부는 김소저가 무슨 신통한 약을 썼다더라며 쑥덕거리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동이의 이름도 그 밤의 일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서윤이 다시 걸으며 밥을 씹고 장작을 패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수락골에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허동휘기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눈이 녹지도 않은 새벽, 그의 집에서 차갑게 식은 몸이 발견되었고 이마에는 작고 푸른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동네 어른들은 사냥 중 사고를 당할 거라고 하며 넘겼지만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가 마지막 밤 나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알 리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등불을 들고 수락골을 다시 올랐다. 허동이의 집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고 사냥도구는 여느 날처럼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부엌에 놓인 술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찬장 위엔 나무 비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외로웠지만 정갈한 사람이었다. 그와 나눈 말이 고작 10마디 남짓이었건만 그 말들 속엔 어떤 깊은 정이 깃들어 있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았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몸이 땅처럼 무거웠다. 나는 침묵 속에서 허동이를 애도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도 없이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시아주버니 이태진 대감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말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마루에 앉았다. 서은은 대문 소리를 듣고 나온 뒤 형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올렸다. 형님, 그날 병이 아니라 하셨지요.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태진은 묵묵히 앉아있다가 감소져인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 얼굴에 과부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그날 맥을 짚은 것은 서윤이가 아니라 너였지. 나는 숨이 멎은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과부살이란 건 혼자 된다는 기운이지. 부부 중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짐을 벗게 돼 내 동생에게 그 기운이 너무 짙게 드리워졌더군.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대신 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치 죄를 고백하는 이처럼 말을 이었다. 그날 너와 함께 온 기운 속엔 다른 이의 향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 허동화, 그 사내가 너 대신 그 기운을 가져간 거야. 말 못한 것이 죄라면? 그 죄는 내가 지고 가겠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서윤에게도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기엔 그 삶이 너무 묵직했지만 누군가 입을 열어 헤집는 것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 할머니 하나는 그걸 알았던 듯 어느 날 내게 말했다. 허 사냥꾼은 죽은 게 아니야. 제 기운을 다른 데로 보낸 것일 뿐이지. 그런 사내는 원래부터 사람보다 짐승이랑 더 가깝게 산 이들이여. 나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매년 장날이면 수락골을 찾아가 집단을 태우고 장기국을 끓였다. 국을 다 끓이면 나무 한 조각을 던져 이 고기 꼭 받아 드시게 하고 말없이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아있는 사람 하나 살렸으면 그걸로 되지 않겠소? 그 말 속엔 허동 휘기가 남긴 밤의 숨결과 눈밭에 남겨진 발자국, 그리고 그의 짧은 생애가 함께 들어있었다. 마음이 시린 날이면 나는 여전히 수락골을 향해 길을 나선다. 지금도 그 골짜기엔 장날이 되면 이상하게도 멧돼지 한 마리가 걸려있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은 그걸 허 사냥꾼의 넋이라 여긴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안다. 어떤 밤은 살아남은 자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빚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을 갚아가며 사는 것도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몫이라는 것을. 서은의 병이 나은 뒤 집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다. 그는 예전처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책을 펼쳤고 틈만 나면 마당 끝 장독대 옆에 앉아 벚나무 아래서 시를 읊조리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어딘가 달랐다. 건강은 되찾았지만 무언가 깊은 곳에 남은 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처음 느낀 건 한밤중에 잠에서 깬 어느 날이었다. 서은은 방 안이 아니라 부엌문을 반쯤 열어둔 채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 시간이 가장 막다네. 마음도 하늘도. 그의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그 순간 나를 향해 조심스레 돌아본 그의 눈빛엔 오래된 회한이 스며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때로는 말 없는 침묵이 서로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아주는 법이라는 걸 그간의 세월이 알려주었기에.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씩 수락골을 올랐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도 아니었다. 그냥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곳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허동 휘기가 남긴 그 장 기국의 뜨거움과 그의 손에서 전해졌던 한밤의 온기를 나는 쉽게 잊을 수 없었다. 수락골 초입엔 그가 살던 집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창틀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그 집 문지방을 정리해주고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먼지를 털었으며 한 번은 쓸쓸하게 부서진 마룻장을 다시 짜맞춰 놓기도 했다. 그 집이 텅 비어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 어쩌면 아직도 그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허망한 희망이었던지도 모른다. 그 즈음 마을 사람들 사이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눈 오는 밤이면 수락골 깊은 곳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였다. 사냥개처럼 날렵하지만 짐승이 아닌 분명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보면 언제나 장독대 앞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고도 했다. 처음엔 사람들은 허둥이의 혼이 떠도는 거라며 반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점차 그 소문은 진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특히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돌아와 울먹이며 말한 이야기 이후로는 나무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불렀어요. 얼굴은 안 보였는데 멧돼지 잡으려면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날 나는 초저녁부터 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다. 결국 등불을 들고 수락골로 향했다. 집을 나설 땐 서윤이 물었다. 오늘은 왜 벌써 올라가?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불러서. 그 말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온 이유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산길은 여전히 어두웠고 잎은 진작 다 떨어져 가지만 가지 사이로 불빛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허동이의 집 앞에 이르자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갔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비녀가 내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허동이에게 부탁해 만들었던 비녀와 모양이 똑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이 스쳤다. 나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무엇인가 바스락거리며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절을 올렸다. 잘 계셨지요? 올해도 장날이 오면 국을 끓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섰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마음속에 말 못할 온기가 맴돌았다. 사람은 때로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죽은 이에게 끌리곤 한다는 걸 그날 나는 뼛속까지 느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사는 문씨 할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소저, 수락골에선 뭐가 보이던가? 나는 얼버무리며 웃었다. 그냥 바람 소리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산에 혼자 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많은 말을 남기고 가는구먼.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찔렀던지 나는 말문을 잃었다. 그렇게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나는 매주 수락골을 찾았다. 누군가는 날 이상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고운 마음씨라며 칭찬했지만 그 어떤 말도 진실에 닿지는 못했다.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 밤의 숨결과 그 사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넸던 말.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나는 그 부탁을 이루었고 그 대가로 나는 지금껏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무게는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어떤 인연은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남아 떠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잔향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의 몫이라는 것. 그날 밤 이후 나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꾼다. 산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 손에 장기를 들고 서 있는 사내의 꿈, 그 꿈을 꿀 때마다 나는 깨어나 다시 다짐한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해 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다. 매화는 피었다 시들었고 버들가지도 고개를 들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끝자락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서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어쩐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그는 마당에 핀 민들레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날이 많았고 책상 앞에 앉아서도 붓끝이 자주 멈춰 서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요 며칠 기력이 어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 같진 않아도 봄볕 맞을 만큼은 됐소. 하지만 가끔 꿈에 누가 날 부르는 듯하오. 어디선가 손짓하며 다 갚았다고 말하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도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소. 나는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다. 말로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과 그 대가가 남긴 무게를. 그 후로 몇 달간 마을은 잠잠했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녔고 안악들은 된장 뜨는 장독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렇게 별다른 일 없는 듯 지내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 소문 하나가 퍼졌다. 회관 여번덕 낡은 초가에 사는 강 노인의 개가 이상한 것을 물고 왔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래도 개가 보통 놈이 아니야. 물고 온 게? 청자 접시라니까. 처음엔 모두 웃어넘겼다. 무슨 청자가 개밥 그릇이란 말인가? 그러나 강 노인의 집을 찾은 마을 유지 한명준 영감이 접시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연암은 청자입니다. 고려 말기 것이지요. 어찌 이런 걸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었소? 강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왔다고 했소? 개들도 귀한 밥그릇은 알아본다더니 이놈은 그릇만 보이면 침부터 흘립디다. 그날 이후 그릇 하나로 마을은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은 강 노인의 집 앞에 줄을 섰고 일부는 비슷한 그릇을 들고 와 비교해 보기도 했다. 장터에선 강 노인 댁 청자 한 번 보셨소?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고 심지어 외지에서 감정사라는 사람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진품입니다. 100냥을 줘도 싼값이지요. 그 말을 들은 강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마를 극적이며 말했다. 하긴 나야 늙어 죽으면 이놈들만 남지. 애초에 저놈개가 아니었으면 그릇도 그냥 흙 속에 묻혔을 테고. 이 일은 결국 마을 회관회의 안건으로까지 올라갔다. 일부는 그릇을 마을의 유산으로 삼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팔아서 마을 길포장에 쓰자고 했다. 그러나 강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릇은 나한테서 나왔소. 나 죽고 나서 뭐가 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지금은 개밥 그릇이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어떤 물건 하나로 이처럼 주목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 그것도 개밥 그릇이라는 평범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보물로 변한다는 것이 어찌 그릇만의 일이겠는가. 사람도 그랬다. 허동화 역시 마을에 있을 땐 산 사람, 짐승 잡는 놈이라 불렸지만 그가 떠난 후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었다. 마을 아이 중 하나인 병재가 그러했다. 늘 동회가 던져준 너구리 꼬리로 놀았던 그 아이는 요즘도 수락골 앞에서 혼자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동희 아재는 짐승이랑 얘기도 했어. 진짜야. 멧돼지가 말 안 듣는 날은 아재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도망갔어. 그런 말을 들은 어른들은 웃었지만 나는 병재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아이의 말에는 종종 진심이 숨겨져 있고 그 진심은 때로 어른의 이성보다 더 깊은 곳을 찌른다. 어느 날 병재는 내게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아줌마, 아재는 진짜 죽은 거예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니, 어쩌면 하지 못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나는 조용히 병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아재는 누군가를 지키고 그걸로 좋겠던 분이란다. 사람은 떠나도 그 마음은 남는 법이지. 그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은은 내게 물었다. 이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돌아봐야 하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런 골짜기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 말에 서은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이해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다시 걷게 된 건 당신 혼자 힘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줬으면 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겠소. 아니, 평생 잊지 않겠소. 그날 밤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당의 핀 진달래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고 달빛은 창호지를 넘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떤 인연은 끝난 듯 보여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 마치 청자 그릇 속에 비친 연꽃 문양처럼 사람의 인연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무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늬는 누구도 쉽게 지워낼 수 없는 삶의 흔적이었다. 그해 여름, 두륜마을에 오랜만에 큰 비가 내렸다. 며칠째 쉬지 않고 퍼붓던 장맛비는 들녘을 잠기게 했고 개울가 돌다리 몇 개는 휩쓸려 내려갔다. 나는 장독대 앞 지붕 처마를 손수건으로 틀어막으며 흙탕물 튄 장독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서은은 고요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묵향 짙은 종이에 시를 적으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빗소리 사이로 멀리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반쯤 젖은 갓을 쓴 사람이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나는 흠칫하며 다가갔고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저. 혹시 김소저님 되시지요? 서울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도현이라 소개했다. 한양 성박숭인동에서 올라온 사내로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자였다. 입고 있는 옷은 감색 도포의 흰모시 저고리, 얼굴은 가무잡잡했지만 선하고 목소리도 단정했다. 허동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마루로 안내했다. 그가 들고 온 보자기 속에는 낡은 책 한 권과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건 제 아우가 남긴 겁니다. 죽기 전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꼭 김소저님께. 나는 책을 받으며 손이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낡은 책은 허동희의 수첩이었다. 조선 달력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날씨와 그날 잡은 짐승의 수,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들이 메모처럼 적혀 있었다. 3월 4일. 눈이 내렸다. 그녀가 웃었다. 4월 10일. 장 기국을 건넸다. 기도했다. 6월 6일. 오늘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았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말 없는 시선과 조용한 동작들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제 아우의 유골입니다. 본래는 절에 모시려 했으나 뜻이 있다고 하여. 종이봉투 안엔 작은 옹기단지 하나가 담겨 있었고 도현이라는 사람은 단지를 나에게 건넨 뒤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는 생전에 오직 한 번 제게 사람다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여인은 내가 산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었습니다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나는 그에게 제대로 이름조차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나를 불렀다. 소저. 그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였던 그 밤, 내 안에 무언가도 조용히 그의 쪽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마당 귀퉁이, 배롱나무 아래 돌담 옆,
허동이의 옹기를 그곳에 놓고 조심스럽게 향을 피웠다. 제사상도 없이, 촛불도 없이. 다만 하얀 행주로 감싼 옹기 옆에 맨밥 한 그릇과 장기국 한 사발을 놓았다. 돌아와 줘서 고맙소. 아니, 떠날 때 나를 남겨줘서 더 고맙소. 나는 속삭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향연기가 빙빙 돌았고 하늘엔 먹구름이 잠시 거치며 둥근 달이 떠올랐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우리 마을 초입에 새로 들어온 관찰사댁에서 어린 시녀 하나가 실종된 것이다. 이름은 연화. 나이 22. 본래 서울에서 자란 아이라 했고 말을 아끼는 아이였지만 손재주가 좋고 눈치가 빨라 마을 아주머니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던 아이였다. 연화가 사라진 건 빗길이 갠 다음 날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장터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자 꾸려졌고 수락골까지 사람을 보냈다. 그곳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마른 풀 사이에 놓인 비녀 하나. 허동 휘기가 만든 비녀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나무 비녀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이 빠진 듯 집으로 돌아왔다. 연화는 내게 유난히 따뜻하게 대하던 아이였다. 된장을 담글 때면 물을 퍼다 주었고 장날이면 내게 국밥 한 그릇을 몰래 챙겨다 주기도 했다. 그녀의 눈엔 어딘가 쓸쓸한 빛이 담겨 있었고 나는 가끔 그 아이를 보며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화는 수락골 안 허동이의 집 앞에 앉아 있었다. 흙을 만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히 그였다. 그리고 그는 연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무사할 겁니다. 잠시 이곳에 있어야 할 뿐이요.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수락골로 향했다. 허동이의 옛집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고 창문엔 햇빛이 부서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룻바닥엔 누군가 앉았던 듯 따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창문턱 위에 접힌 종이 쪽지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그대의 마음은 바람을 타고 닿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그 바람 속에서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연화는 그 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갔다더라, 좋은 집에 들어갔다더라며 소문을 흘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세상의 슬픔에서 잠시 벗어나 더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이다. 삶은 어쩌면 이렇듯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바람과 그림자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허동이의 제단 앞에 장기국을 올린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속삭인다. 당신이 데려간 그 아이? 잘 부탁합니다. 부디 고운 꿈만 꾸게 해주세요. 그해 가을, 들녘은 유난히도 붉은 노을에 잠기는 날이 많았다. 볕은 따스했지만 바람끝엔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떠날 채비를 하는 기척 같은 것이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즈음부터 어깨가 자주 무거워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저녁마다 뒷덜미를 짓누르듯 찾아왔고 손끝은 이유 없이 저렸다. 약초를 다려도 낫지 않고 침을 맞아도 잠시뿐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환절기 몸살이지 가을 타는 거요 하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속으로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밤마다 이상한 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는 수락골을 걷고 있었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내 등을 조용히 밀었다. 가장 또렷했던 꿈은 그 밤이었다. 허동 휘기가 다시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서 있었지만 이번엔 그의 등 뒤에 연화가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놀라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입가엔 누가 닦고 간 듯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문득문득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짧게 살고 짧게 사라졌던 그 아이. 그녀의 눈매는 여린 듯하면서도 어딘가 깊고 날카로운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한 번은 된장독 뚜껑을 닫던 내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사람의 그림자도 때론 너무 오래 머물면 혼이 따라간다더라고요. 들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그런 말 누가 하디?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었다. 연화가 사라진 지 반년이 흐른 어느 날, 동네에 낯선 아이 하나가 들어왔다. 이름은 성주.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며칠 전부터 장터 골목에 앉아 있는 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 마른 체구에 눈매는 짐짓 또렷했지만 손톱끝이며 옷매무새가 어수선한 아이였다. 누구네 아이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스스로 지었답니다. 며칠 뒤 아이는 동네 할아버지 하나에게 이끌려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오게 됐다. 김상천 영감이었다. 장터에서 풀빵을 사주며 데려왔다는 것이다. 이 소년, 묘하게 익숙하디. 안 데리고 살고 싶으신가?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마을 사람들 눈도 있고 이미 우리 집엔 아이가 없다는 게 익숙해져 버렸기에 괜히 마음을 들이는 것이 겁났다. 하지만 성주의 눈을 들여다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혹시 너 어미나 아비 이름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수락골에서 깨어났어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다. 수락골에서. 네, 어떤 아저씨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아저씨였어요. 나는 성주의 말에 다시는 묻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가 되살아난 것처럼 그 아이의 말투엔 허동 희기가 남긴 고요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부터 성주는 우리 집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용했고 남들보다 느리게 밥을 먹었고 책상 앞에 앉으면 손에 쥐지도 않은 붓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성주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줌마, 이 집에 장기국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장기국을 어떻게 알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먹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나는 그만 부엌으로 달려가 버렸다. 눈물이 너무 쏟아져 견딜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분명히 허동이와 연관되어 있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날 밤 나는 성주의 옆에 누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꿈에서 누구 만난 적 있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도 봤어요? 키 크고 조용한 아저씨랑 머리 길고 노래 잘 부르는 언니요. 둘이 손잡고 산에 있었어요. 나는 다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알았다. 연화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남아 있었고 그 누군가는 다시 어떤 생명을 이 땅에 보내려 했다. 성주는 그해 겨우내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 손재주가 좋아 장작도 곧잘 패고 묵은지 다듬는 법도 어깨너머로 배웠다. 마을 사람들도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였고 누구도 그의 출처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성주의 손을 잡고 수락골에 올랐다. 허동이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집 안엔 새이끼가 피어 있었고 창틀 아래엔 마른 국화가 한 송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작은 촛불을 켜고 말했다.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이 아이,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성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오래된 것이 하나 더 생겼다. 그건 바로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남긴 자취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나는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릴 때면 성주의 손을 잡고 다시 수락고를 오른다. 어떤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 인연이 이어낸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서 아직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기세를 부리기 위해 시작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서당 훈장 박천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마을에서도 오래된 이였다. 내 또래보다 한참 위였고 벼슬길에 나아가려다 뜻을 꺾고 돌아온 사람이라 했다. 어릴 적 나도 그의 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있었다. 반듯한 글씨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사람의 눈매였다. 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어딘가 한 칸쯤 비켜 서 있는 듯한 눈빛. 서우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불빛도 꺼지지 않은 방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등불이 그늘을 만들었고 그의 그림자가 방 안 한쪽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 기억하오?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숨을 멈춘 뒤 말했다. 기억하오. 글씨를 배운 적보다도 그 사람한테 처음 꾸중을 들었던 일이 더 선명하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천수 훈장은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모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 던지고 돌아서면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오래도록 뒤흔드는 법이었다. 며칠 뒤 박천수는 마을 어귀로 돌아왔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수염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인 장터 끝 찻집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받아들고는 오래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박천수가 우리 집을 찾았다. 나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마루 끝에 발을 모았고 그는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가을바람이 들어와 바닥에 깔린 집자리 끝이 슬쩍 흔들렸다. 허산의 이야기, 들었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몸이 굳어졌다. 이 마을에서 나만 몰랐던 듯싶소. 다들 그 사내를 짐승 잡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소. 근데 이상하게도 그가 떠난 지금에서야 자꾸 생각이 나는구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천수는 마치 혼잣말하듯 그러나 분명 내게 들리도록 말을 이었다. 예전 내가 쓴 책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소. 짐승과 사람의 경계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부터 흐려진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오. 그는 손바닥을 펴더니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허동 휘기가 만든 비녀였다. 예전에 내 머리에 꽂아줬던 것과 비슷한 문양, 하지만 더 정교하고 곱게 다듬어진 나뭇결이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수락골 아래 오래된 나무 밑에서 주었소. 마치 누군가 거기 두고 간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 그 순간 알겠더이다. 이 비녀가 누구 것인지, 또 왜 거기 있었는지. 나는 조용히 비녀를 받았다. 손끝에 닿은 나뭇결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박천수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성주 말이오. 그 눈빛.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이 비녀를 보니 알겠소.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눈빛이오. 상처받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럽고 조용한 눈동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녀를 쥐고 앉은 채 허동이의 마지막 모습과 성주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겹쳐 보였다. 이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유도, 이치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들. 나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박천수는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서당을 다시 열었다. 놀랍게도 성주도 그곳에 다니기 위해 시작했다. 아이들 틈에 섞여 조용히 앉아 붓을 잡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글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속에서 성주는 유독 빨리 익혔고 손으로 따라 쓰는 글씨는 놀라울 만큼 단정했다. 하루는 성주가 집에 돌아와 내게 말했다. 아줌마, 훈장님이 그러셨어요. 글은 마음을 닦는 거라고요. 글을 쓰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헛소리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나 봐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된 인연을 되살리는지 성주는 모를 것이다. 그 즈음 마을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남자였는데 그의 옷차림은 반듯했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관청 사람이라 했다. 수락골 일대를 조사하러 내려왔다며 나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소저, 이 마을에 특별한 흔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래전 사라진 장씨 가문의 유품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장씨. 그 낱말에 나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다. 오래전 연화가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다. 전 장씨 가문의 아이래요. 태어나자마자 떨어져 나왔지만요. 그 말을 들은 날 연화는 새벽녘까지 바느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조각보엔 이상한 문양이 하나 있었다. 연꽃 위에 작은 구름이 떠 있는 모양. 나는 그저 문이려니 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것은 장씨 가문의 상징이었다. 그 유품이 혹시 수락골에 있습니까? 관리는 재차 물었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기억이었고 바람이었고 남겨진 사람들의 고요한 숨결이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조용히 성주를 불러 물었다. 성주야, 혹시 너 연화 누나 기억하니? 성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꿈에 나와요. 꼭 가을 냄새가 나는 밤이면 웃으면서 말해요. 나처럼 살진 마, 넌 조금은 덜 외롭게 살아야 해. 그러고는 사라져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가슴속에서 오래 묵힌 눈물이 다시 고여 올랐다. 삶이란 결국 이렇게 잊히는 이름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없더라도 그 마음을 다시 꺼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바람이 잦았다. 대청마루 밑으로 스며든 바람은 밤이면 문풍지 사이로 삐걱거리며 집안을 맴돌았다. 벽장 속 장독대 위에 두었던 된장 항아리마저 입김을 내뿜 듯 습기를 머금었고 나는 저녁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온기를 지키기에 바빴다. 성주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다. 마을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박천수 훈장님의 칭찬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왔고 아이들이 노는 마당에서도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빛은 자주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하루는 성주가 혼잣말처럼 내게 물었다. 아줌마, 사람은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나는 장독대에 입김을 불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지. 잊고 싶어도 못 잊는 게 사람 마음이지. 그 말에 성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밥상 앞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더니 문득 묻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줌마, 혹시 장씨 가문이 원래 어디에서 살았는지 아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성주는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말했다. 꿈에서 어떤 집을 봤어요. 정원이 넓고 연못이 있는 집, 비와 지붕 위에 까치가 3마리나 앉아 있었고 툇마루 끝에 여자가 혼자서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연하가 입던 분홍 저고리, 그녀가 자주 앉아 있던 마루 끝, 그리고 바느질할 때 흥얼거리던 민요 가락. 그 모든 것이 성주의 말과 맞아떨어졌다. 며칠 후 성주는 박천수 훈장의 심부름으로 관아에 다녀오게 되었다. 이틀 뒤 돌아온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낡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이거 누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말도 없이요. 관아 앞 돌계단에서 그 종이는 오래된 족보의 한 귀퉁이였는다. 윗부분엔 장씨라는 성이 또렷했고 아래에는 흐릿하게 연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한자도 제대로 쓰이지 않은 그 글자는 마치 무언가에서 지워진 흔적처럼 보였다. 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옷 속에 넣으며 말했다. 성주야, 기억해. 어떤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무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슬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윤서댁이 우리 집을 찾았다. 윤서댁은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통했다. 성주의 뒷배에 대해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늘 아이에게 약초 달인 물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게 건넸다. 어느 날 수락골 아래서 주운 거예요. 마치 누가 두고 간 듯 가지런히 접혀 있었지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주머니 속에는 작은 녹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그것은 내가 오래전 연화에게서 본 것이었다. 그녀는 늘 그것을 머리맡에 두고 자곤 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두고 간 거겠지요. 윤서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저승보다 이승을 더 그리워하던 아이였어요.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었지요. 부디 그 마음만은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옥패를 성주의 오단에 넣어주며 속삭였다. 너는 어디서 왔는지보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더 중요하단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첫눈이 내렸다. 지붕 위에 수북이 쌓인 눈은 무게 없이 사뿐히 내려앉았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성주와 나란히 누워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다. 옛날 어머니에게 배운 자장가였다. 달아나 밝은 달아. 아이의 숨결이 점점 잦아들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잊지 마라. 너를 기다리는 이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너의 보내준 그 사람도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너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허동이의 꿈을 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등 뒤에서 연하가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도착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꿈은 부드럽게 흩어졌고 나는 눈물에 젖은 채 새벽을 맞았다. 창밖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복이 조용히 마치 오랜 편지가 도착하듯이 그렇게 눈은 사흘째 그치지 않았다. 들판은 온통 하얗게 덮였고 담벼락 너머 감나무 가지엔 제 몸무게를 감당 못한 눈덩이가 쌓여 있었다. 마당을 쓸다 말고 나는 멍하니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이토록 눈이 오는데도 마음은 조금도 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든든하고 포근한 감정이 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성주는 아침부터 박천수 훈장의 집에 가 있었다. 서당 아이들이 눈 덮인 마당에서 눈싸움하다가 글방 마루 밑에 불을 지펴놓고 옛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성주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한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온 나날들이 이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점심 무렵 성주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볼은 붉게 얼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줌마, 훈장님이 주셨어요. 연습하라면서요. 나는 물을 데우던 솥뚜껑을 열고 말했다. 무슨 글이더냐? 성주는 손바닥만 한 종이를 펴 보이며 말했다. 이야기였어요. 아주 옛날 어떤 여인이 산에서 호랑이를 마주치고도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다. 훈장의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다.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마음이 곧다면 짐승도 머리를 숙인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곧 진심이라 하였다. 문득 내 마음도 고요해졌다. 글 한자 한자에 담긴 감정이 마치 오래된 바람결처럼 나의 가슴을 스쳐갔다. 성주는 내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줌마, 그 이야기는 정말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더 먼저 닿을 수 있단다. 예전에 내가 겪은 일 중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수락골 뒷자락 산비탈에 살던 이매라는 여인이 있었지. 그 여인은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단다. 어느 해 겨울, 장이 설 무렵 이매는 산 너머 고을로 장을 보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지. 성주는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여인은 도망치지도 않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단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호랑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지. 나 혼자 살아도 되는 몸이 아니다. 어린 아들이 기다린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어찌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이매를 해치지 않고 조용히 길을 비켜줬단다. 성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있었단다. 어쩌면 이매가 바로 내 외할머니였는지도 모르지. 어릴 때 외할머니가 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 그때마다 나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장롱 속을 뒤졌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은목걸이 하나, 그리고 연화가 남긴 조각보가 있었다. 조각보는 여전히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한 귀퉁이에 연꽃무늬와 함께 연이라는 글자가 바느질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성주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건 연화 누나가 만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떠날 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 조각보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전했단다. 슬픔도, 바람도, 희망도. 성주는 그 조각보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옛과나 뒷산에서 뭔가 묻힌 게 나왔다는 것이었다. 토기조각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오래된 족보 한 권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족보엔 장씨 가문의 오래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연하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연하는 이 마을에 남기 위해 마지막 흔적을 그곳에 묻었던 건 아닐까? 누가 읽든 말든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날 밤 성주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나도 나중에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누군가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잠 못 이루었다. 아이가 겪은 것들, 그리고 아이가 아직 모르는 것들. 모든 것이 이름 하나에 담겨 있었다. 익힌 이름, 그러나 지워지지 않은 이름.
성주는 다음 날부터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창문 곁에 앉아 조용히 붓을 잡았다. 처음엔 단어 몇 개로 시작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글은 이야기로 이어졌고 문장은 어느새 하나의 기록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연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또 다른 이의 입에서 전해질 것이다.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겨울 끝자락의 햇볕은 매섭지 않았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비껴드는 벼디처마 밑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도 이따금같이 한두 마리씩 날아들어 부리로 나뭇가지를 다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멈췄다. 실밥 하나를 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음이 자꾸 옛일로 흘러가는 탓이었다. 성주는 낮잠에서 막 깨어났는지 부스스한 머리로 마루에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손엔 그 아이가 매일 쓰는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 표지는 벌써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랬다. 아이는 그날따라 한 장을 찢더니 나에게 내밀었다. 아줌마, 이거 봐주세요. 내가 쓴 이야기예요. 나는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아이의 글씨는 아직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는 놀랍도록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야기는 어떤 노인이 조그만 산자락 아래에서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 하나를 만났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아이를 재우고 밥을 해먹이며 함께 겨울을 나고 봄이 오자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떠나는 아이는 마지막에 고개를 돌려 말한다. 다시 올게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옆에서 물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정말 다시 온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겠지. 하지만 말이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무릎 위에 일기장을 다시 얹었다. 그날 저녁, 윤서 댁이 우리 집을 찾았다. 손엔 짚을 엮어 만든 조그만 병풍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당 아이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성주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다. 병풍엔 아이들이 각자 한 글귀씩 적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성주의 글권은 유독 눈에 띄었다. 이름 없는 기억도 누군가 마음에 품으면 길이 된다. 그 문장을 보고 윤서 댁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 참 깊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 질문은 나 역시 수없이 반복해온 물음이었다. 며칠 후 박천수 훈장에게서 전갈이 왔다. 마을 뒷산에 서당 아이들과 함께 다녀올 계획이니 성주도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새 고무신을 꺼냈고 목에 두를 털목도리를 내가 손수 짰다. 아이들이 다녀온 뒤 박훈정은 조용히 내게 말을 건넸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성주가 혼자 어느 바위 앞에 서 있더군요. 그 바위, 아시겠지만 마을에서도 묘하게 기운이 흐르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바위에 손을 얹더니 조용히 무언가 중얼거리는 겁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대화라도 나누는 사람처럼요. 곧 봄이 온다고요? 그럼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더이다. 나는 박훈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뻐근해졌다. 바위 아래 작은 동산은 과거 연화가 좋아하던 자리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자주 봄 노래를 부르곤 했다. 혹시 그 기억이 성주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름도 시간도 잊혔지만
그 마음만은 어딘가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것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아이의 방 앞에 앉아 등불 아래 손바느질을 하며 옛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연하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 하나는 남아요. 그게 닿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이 그저 위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약속이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을 건너, 기억을 건너 다시 이어지는 어떤 마음의 약속. 며칠 후 마을에 봄비가 내렸다. 아직은 차가운 빗방울이었지만 대지의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담벼락 아래에서는 새싹이 피었고 장독대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그날 성주와 함께 수락골로 향했다. 허동휘기가 떠난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조용히 내 옆에서 걸었다. 물길을 머금은 흙길이 미끄러웠지만 아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수락골 초입에서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앞장서거라.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허동휘기가 살던 집터로 향했다. 바위 틈엔 여전히 그가 심었던 매화나무가 있었다. 이미 작은 꽃망울들이 터지려는 듯 부풀어 있었다. 아이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곧 피겠네요. 그 사람도 곧 오겠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잦아들고 먼 산 너머에서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기척. 너는 잘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진 땅에서 봄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마을 어귀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망울이 맺히기 위해 시작하자 사람들 발걸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장터길에선 새로 잡은 봄 미꾸라지를 팔기 위해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은 진달래꽃을 따서 치마폭에 담아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깔깔 웃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실린 흙내음과 나뭇가지의 생기는 분명히 다시 시작되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대청마루를 걸레질하며 흐드러지게 피기 위해 시작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매화나무는 예전에 허동휘기가 마지막으로 손질해 두었던 것이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마치 그의 체온이라도 깃들어 있는 듯 잎 하나, 가지 하나도 조심스레 피어올랐다. 성주는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서당에 다녀오고 저녁이면 나와 함께 바느질이나 장작 정리를 하며 지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항상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이따금 밤이 깊어지면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기척이 있었고 나는 모르는 척 그대로 두었다. 아이에게는 그 나름의 시간을 허락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그랬다. 나는 조용히 다식은 숯불에 마지막 장작을 하나 넣고 성주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비친 등불 아래 아이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방 안에 머물고 싶어져 다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쓰고 있느냐, 성주야. 아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오늘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기했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가 쓰던 글귀를 읽어보았다. 그 사람에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이 사라질까요? 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조심스럽고 너무도 깊은 마음이 글자마다 스며 있었다. 성주야, 사람은 때론 이름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단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거지.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물었다. 그럼 나는 누구를 기억하는 걸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꺼내 들었다. 옛날 산 너머에 수령대기라 불리는 할머니가 살았단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지 않아 자주 잊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한 이름만은 절대 잊지 않으셨지. 바로 종래라는 이름이었단다. 성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종래는 누군데요? 그건 아무도 몰랐단다. 아들 이름도 남편 이름도 까먹은 분이었는데 종래라는 이름만은 밤마다 을조리셨지. 죽기 전날에도 종래야, 나 먼저 갈게 하셨다고 하더라.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의 기억은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란다. 때론 가슴에, 때론 손끝에, 때론 눈빛 속에 남지. 성주 너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다. 다만 아직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뿐이야. 성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끔은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안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처럼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 낯설고, 어떤 날은 하늘을 보면 슬퍼요. 이유도 없이요.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래전 연하가 그랬다. 그녀도 가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고,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꺼내듯 말하곤 했었다. 사람은 다 그렇단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말 못할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거지. 그날 이후 성주는 가끔 나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누구에게 쓴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글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봄이 깊어져 갈수록 마을엔 변화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가 다시 마을에 들렀고 수락골 일대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논과 밭이 들어설 거라 했고 골짜기 위쪽으로 큰 길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어른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의 얼굴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돌 하나가 발견되었다. 박천수 훈장은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날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이 문양, 예전 장씨 가문 족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꽃 위에 달 문양이 얹어 있는 모양이지요.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연하가 남긴 조각보에도 그리고 오래전 성주가 그린 그림에도 그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그저 무늬가 아닌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성주에게 그 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말없이 내 말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건 누군가의 자리였겠네요. 이름이 없어진 사람의 자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름이 사라져도 마음이 남은 자리.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았다. 창밖에선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기 위해 시작했고 어느새 봄은 들판 가득 퍼져 있었다. 나는 그날 성주의 일기장에 작은 쪽글 하나를 남겼다. 아이가 읽을지 기억할지는 몰랐지만 그저 전하고 싶었다. 기억은 돌아오는 길이야. 잊혔다고 해도 그 길은 다시 누군가를 데려오지. 봄은 어느새 마을 골목마다 자리를 틀었다. 장독대 엽개날이 덤부른 노란 비드로 부풀었고 우물가로 향하는 오솔길에는 새순이 얼굴을 내밀었다. 사람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마당을 쓸던 손끝에 묻은 먼지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날 아침 성주는 서당에 다녀온 뒤 조용히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접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쪽엔 또박또박 적은 글씨가 있었다. 나는 뒤편에서 장작을 패다 말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뭘 적었느냐?
성주는 종이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다. 편지요. 근데 이번에는 보낼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눈이 커졌다. 누구에게? 아이의 얼굴엔 부끄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 아저씨요. 이름은 모르지만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지난번 수락골 개발 얘기 때문에 왔던 그분인데 저보고 예전에 봤던 아이를 닮았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말없이 종이를 받아서 들었다. 편지엔 짧지만 담겨 있었다. 혹시 제가 당신이 찾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때처럼 이름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알 것 같아요. 나는 종이를 조용히 접으며 아이에게 물었다.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더냐? 성주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처음엔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중했어요. 특히 박 훈장님께 예의를 많이 갖췄고요. 제가 우물가에서 넘어졌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다. 오래전 연화가 사라지기 전 서울로 올라간 이가 있었다. 연화의 동생, 이름은 장서해준. 그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혹시 나는 그날 오후 박천수 훈장을 찾아갔다. 훈장은 마당에서 손수 만든 붓을 다듬고 있었다. 내 말을 듣자 이내 기억을 떠올렸다. 아, 그 양반. 맞아요. 장씨라 하더이다. 서준이란 이름도 들은 듯합니다. 공교롭게도 묻지 않았는데 아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군요. 나는 속으로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혹시 그분 지금도 마을에 있습니까?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골 아래 옛별장에 묵고 있다 들었습니다. 마을 쪽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진 좀 더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 길로 수락골로 향했다. 바람은 여전히 봄 기운을 품고 있었고 산벚꽃은 조심스럽게 꽃잎을 틔우고 있었다. 별장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갈했다.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깔끔했고 문 앞에는 고무신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그 순간 오래전 연하와 함께 웃던 그 소년의 얼굴이 겹쳤다. 혹시 장서해준 아닙니까? 그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놀랍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주가, 그 아이가 당신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아닌 마음으로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조각보 한 장과 낡은 목걸이,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건 누나가 떠나기 전 저에게 맡긴 겁니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요즘 와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조각보를 꺼냈다. 그것은 연화가 떠나던 날 내게도 같은 것을 하나 남기고 간 그 조각보였다. 한 귀퉁이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성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꽃잎 자수 하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아이에게 이걸 보여줘야겠군요. 그날 저녁 성주와 나는 다시 마주 앉았다. 나는 나무 상자를 열어 조각보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란다. 그리고 이건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남긴 증거야. 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조각보를 쓰다듬을 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분이 지금 마을에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보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시더구나.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그 마음만 잊지 않으면. 그날 밤 성주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그건 아마 사랑이라는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을 본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진실 하나를 되새기게 되었다. 사람은 이름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익힌 인연도 다시 피어난다. 마치 봄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봄이 깊어졌다. 수라골의 진달래는 이미 절정을 지나 있었고 감나무 가지마다 연초록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을 뒤편 대숲에서는 대나무가 또각또각 마디를 키우며 제 존재를 알렸고 장독대 뒤로는 이름 모를 들꽃이 무더기로 피어나 햇살을 머금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 쌓인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고 성주는 서당을 다녀와 대청마루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며칠 전 성주는 장서준과 마주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보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서준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둘은 말보다 더 많은 대화를 눈빛으로 나누었다. 그 후로 아이는 매일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닌 그저 스스로 혹은 아직 다 잊지 못한 어떤 마음에. 그날 오후 나는 박천수 훈장을 찾아갔다.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투호놀이를 하고 있던 훈장은 내 얼굴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그 아이, 성주 말입니다. 요즘 들어 글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어만 나열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한 줄에도 정이 스며 있더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이제 사람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엔 모든 이야기에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 그 사람, 누군가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서준 아저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지요. 어쩌면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윤서댁이었다. 그는 조그마한 바구니에 봄나무를 담고는 내게 다가왔다. 언니, 들으셨소? 서울에서 내려온 그 관리 양반 말이오. 원래는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다는데 이 마을 뒷산을 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대요. 그게 다 그 아이 때문이라서이다. 나는 놀란 눈으로 윤서댁을 바라보았다. 성주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오? 윤서댁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편지를 썼다더구먼. 서당 아이들과 함께 만든 그림이랑 같은 말이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던데요. 이 산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산을 잃으면 나는 어머니를 2번 잃는 것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찌르듯 아려왔다. 아이가 기억해낸 건 결국 그리움의 감정이었다. 이름보다 먼저 떠오른 마음, 장소보다 선명한 감각. 그것이 연화의 흔적이자 성주의 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나무함을 꺼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2번째 편지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펼쳐 읽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나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산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바람 속에, 이 냇물 소리에 내가 남긴 말들이 있으니 나는 그 편지를 접어 다시 넣고 조용히 문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환했다. 그 밤 성주는 베개 옆에 조각보를 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옆얼굴은 마치 오래전 연화의 그것과 똑 닮아 있었다.
며칠 후 장서중은 마을을 떠났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연화 누나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성주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다. 서준 아저씨, 어머니가 떠나셨던 날의 날씨를 기억하세요? 저는 몰랐지만 오늘따라 그 하늘이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저씨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서준 쪽지를 읽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정말 어른이 되었군요. 그가 떠난 날, 성주는 마당 한편에 조그만 나무를 심었다. 잎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어린 나무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왜 하필 그 나무냐?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어디에 힘든, 결국은 뿌리를 내릴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기억하는 일이고 기다리는 일이며 결국 다시 피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등불을 껐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호지에 닿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읽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잊지 못한 한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연화야.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봄비가 지나간 마당엔 흙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장독대 옆 돌담 아래로는 빗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감나무 가지엔 투명한 빗방울이 또르르 매달려 아침 햇살을 머금고 반짝였다. 나는 대청에 나와 한참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안으로 들어가 끓여둔 누룽지 물을 덜어 마셨다. 속이 허한 아침엔 그보다 더 나은 게 없었다. 성주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는 요 며칠 사이 부쩍 말이 없어졌고 눈빛이 깊어졌다. 어른들 틈에 오래 있었던 아이는 어쩐지 제 나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듯했는데 나는 그게 어쩌면 서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마을에서는 큰일이 하나 있었다. 수락골 뒷자락, 오래된 매장 터 근처에서 돌무덤 하나가 드러난 것이다. 비에 떠내려온 흙더미 아래에서 나타난 묘석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장연화라는 이름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두 손을 모아 입을 틀어막고 말았다. 연화가 사라졌던 날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이 땅 어디엔가 잠들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토록 가까운 곳일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성주에게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아이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분,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계속 곁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성주야. 내 어머니는 그저 먼 하늘 너머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이 땅, 이 마을의 바람과 흙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성주는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자주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는 꼭 누군가의 뒤를 따르듯 길을 따라 걸었고 종종 그 길가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며칠 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장연화의 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느 이들은 관아에 알려 정식으로 묘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조용히 돌보자는 쪽이었다. 그때 성주가 입을 열었다. 그분은 여기가 마지막으로 머문 자리예요. 여기에 계셔야 해요. 아이의 말엔 어른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엔 분명한 마음이 실려 있었고 무언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와 함께 묘 앞에 작은 초를 켰다. 바람이 잦아들어 촛불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성주는 조용히 뭔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옆에서 묵묵히 귀를 기울였고 이내 아이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저는 여기에 있을게요. 이 길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지킬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아이가 오히려 나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장서준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조용히 연화의 묘를 찾아갔고 그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아이와 그가 나란히 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 마을이 단지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기억과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걸 새삼 느꼈다. 서준 묘 앞에서 작은 비석 하나를 꺼내어 놓았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멈추지 않은 곳이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연화를 위한 조촐한 제례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였고 예전 연화가 만들던 고추장과 장아찌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날을 위해 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준비했다. 푸근한 찰밥과 조기구이, 고사리 무침과 콩나물국이 정갈이 놓인 상 앞에 서서 나는 오래도록 참았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연화야. 이젠 편히 쉬어라.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성주는 마당 한편에서 장독대 옆에 핀 꽃을 바라보다가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아줌마, 이제 저도 이름을 새기고 싶어요. 나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진짜 너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란다. 그날 밤 성주는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동화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이름을 잃은 아이가 다시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길의 끝에서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 마음이 있다면 길은 다시 이어지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은 끊기는 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고 이름이 사라져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한 다시 이어지고 다시 피어나게 마련이다. 이제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의 무게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난 이야기를 품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기억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그해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를 한쪽 불에 구워내며 장작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얗게 쌓인 눈 덕분인지 마을 전체가 고요했고 발소리 하나도 멀리서 울렸다. 추운 날씨 탓에 장터는 텅 비었고 사람들도 대부분 문을 굳게 닫고 지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올해는 많은 것이 지나갔고 또 많은 것이 돌아왔다. 성주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당으로 향했다. 눈 위에 또렷이 남은 아이의 발자국을 보며 나는 괜스레 미소가 났다. 이젠 제법 자란 성주의 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보다 더 어른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다. 며칠 전 성주는 마을 잔치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었다. 기억에 남은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수필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다. 그 글 속엔 연화의 이름이 있었고 장서준의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걸어온 시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글을 읽던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고 또박또박.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아이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고개를 숙이자 소리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나는 그날 밤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오래전 연화가 내게 남겼던 말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기 이름을 다시 새기게 되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있다면 더는 외롭지 않아. 그해 겨울이 유독 기억에 남는 건 단지 눈이 많이 내려서 다 아니었다. 성주가 비로소 이름을 찾았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다. 마을 뒤편 수락골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장연화의 숲이라 적힌 그 나무 팻말 아래에는 주민들이 함께 심은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나무는 마치 이 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기억을 대변하는 듯했다. 지나가는 이들은 조용히 팻말 앞에 서서 잠시 머물렀고 간혹 누군가는 아이처럼 나무 옆에 작은 편지를 묻어두고 가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성주와 함께 조용히 그 숲을 찾았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감싼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연아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매실청이 담긴 항아리였다. 나는 그 항아리를 매화나무 옆 땅에 조심스럽게 묻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이건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란다. 그 마음이 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기서 잠들게 하자. 성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쪽지를 꺼내 항아리 옆에 묻어두었다. 당신이 남긴 온기가 아직 제 손끝에 남아있다는 문장이 보였다. 그 순간 눈이 내리기 위해 시작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치 오래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 속엔 슬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기억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장서준 이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는 조용히 숲을 걷고 마을 어귀 장독대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내가 다가가자 웃으며 말했다. 이 마을은 시간을 품고 있군요. 누구든 여기에 오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시간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잠시 머무는 거겠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다. 연아가 떠나기 전 남겼던 낡은 수첩과 함께 성주에게 전해달라는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다. 기억을 찾아줘서 고맙다. 너의 이름이 다시 피어날 수 있어 기쁘다. 나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그리고 성주에게 그것을 전해주며 말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내가 써야 할 때란다.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기억을 만들 사람이 되어야지. 성주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줌마. 이제 제 이야기 첫 줄은 이렇게 써야겠네요. 어느 겨울, 눈 내리는 날, 나는 비로소 나의 이름을 다시 만났다. 나는 그 말에 웃었다. 마치 연아가 저 멀리서 따라 웃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는 끝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삶이란 늘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 누군가의 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고 그 시작은 다시 하나의 이름이 되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다.